우주 로켓을 얼마나 많이 쌓아 올렸냐라는 것을 최근에 3년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이 미국의 발사 횟수에서 스페이스X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중국의 발사 횟수보다 스페이스X가 발사한 횟수가 더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정말 딥테크 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우주에 대해서 딥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 어쨌든 우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주가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막 와닿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개발, 탐사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라는 게 되게 광활하고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흔히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도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되고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우리가 지구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이게 우주 탐사를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류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주 산업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부터 미국과 소련의 어떤 이제 어떤 경쟁,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EU라든가 일본, 인도,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되게 많은 국가들이 이게 우주 탐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발사체라든가 위성을 통해서 굉장히 통신에 대한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사체 기술은 사실 안보에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많은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파급 효과가 많은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혹시 우주가 돈이 되나요? 그 우주 발사는 사실 이제 그 전에 20세기 동안에는 국가 주도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나사라든가 이제 러시아, 이제 옛날에 이제 소련이었죠. 이제 로스코스모스라든가 이런 이제 국가 기관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스페이스X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기업이 2002년도부터 이제 창업을 하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 시간 동안 이제 우주 발사에 대한 어떤 비용을 낮추는 부분, 경제성을 높이는 부분을 이제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실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한 번 우주 로켓을 발사할 때 이제 큰 이제 위성 하나만을 실는 게 아니라 소형 위성을 여러 개 이제 실는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위성을 여러 대를 발사를 한 번에 해서 발사 비용도 낮추고 또 그런 이제 통신 위성 혹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소형 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위성들을 통해서 어떤 통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스페이스X가 이제 그 스타링크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구 전역에 저궤도 위성들을 대량으로 발사해서 현재 한 6,000개 이상의 위성이 쏘아져 있는데 그 위성들을 통해서 이제 우주 인터넷이라는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오지나 어떤 험지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한 사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또 경제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조금 좀 시도들, 그리고 또 새로운 경제 영역의 확장, 이런 것들을 시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화성 간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딱히 돈이 되는 일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시간적인 호흡을 가져가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들이 이제 안보적인 이유로 혹은 이제 군사 위성을 쏘거나 혹은 이제 그 발사체 기술 자체가 또 미사일 기술에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초기에는 시작이 됐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달 탐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소행성에 대한 탐사, 화성에서 이제 목성 사이에 소행성 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이제 탐사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화성에 대한 탐사,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 이유는 이쪽 지역의 히토류라든가 이제 좀 우리 지구에서 이제 좀 구하기 어려운 광물 자원에 대한 확보가 이제 또 가능하다는 또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도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되게 잘 활용이 되지 않았나요? 그 얘기도 조금 말씀드리면은 2022년 2월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지역의 어떤 통신망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제 차단하는 전략들을 펼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제 트위터에서 개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군과 협력을 해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접시가 이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치하면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장 환경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목표물에 대한 이제 탐지 그리고 타격 요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전략을 세우거나 전장 환경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크라이나군이 많은 효과,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군용과 민수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미국 국방부와도 이제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군용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제 따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안보적인 부분이라 세부적인 이제 구체적인 숫자들은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량의 이제 계약들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도 통신사들이 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사실 이제 스타링크 코리아 법인도 이제 세워진 상태고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과기부라든가 관련된 이제 어떤 통신 규제들을 충족시키고 뭐 이런 관련된 허가들을 받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통신 3사들이 이제 메이저하게 이제 유선통신이라든가 무선통신에 대한 인프라들을 이제 국내에 갖추고 있는데 만약 스타링크가 들어오게 되면은 네, 이제 우주에서 다이렉트로 이걸 받게 되니까 어떤 통신망이 이제 어떤 통신 서비스가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주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물론 가격이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빠르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기존 통신 레거시 통신사들의 어떤 그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서 스타링크가 그럼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민수 분야에서는 아마 이제 오지의 어떤 상황이나 통신이 좀 잘 안 되는 환경에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선박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선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넷을 하거나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연락 같은 경우에도 육지랑 연락을 하려면은 위성 전화를 기존에는 사용했어야 됐거든요. 저 썼었어요. 네. 아,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타링크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는 스타링크 위성 접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연락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니치한 시장들을 먼저 공략하는 식으로 좀 집중을 할 거라는 이제 좀 예상이 듭니다. 이 클래스에서는요, 대중의 입에 휘둘리지 않고요, 내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스타링크가 되게 많이 위쪽에 올라가 있다면서요. 나중에는 뭐 별보다 많아진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주는 누구 거예요? 그거는 아무데나 그냥 막 올려도 돼요? 아,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스타링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5년 이상 계속 지속되면서 6,0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팔콘 9 로켓을 통해서 발사를 할 때 60개씩 모아서 발사를 하고요. 그리고 위성 같은 경우에도 판형으로 제작을 해서 이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적층될 수 있도록 원래 위성이 본체와 날개 이제 태양광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체형으로 해서 이제 판형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슬롯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배치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6,000개의 위성이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는 뭐 10,000개, 20,000개, 30,000개까지 늘리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과학 연구를 하시는 이제 분들은 천문 쪽에서는 이제 지상에 이제 보통 높은 산에 이렇게 천체 망원경을 두고 우주를 관측하는 이제 방식으로 우주 탐사를 하거나 과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연구자분들께서는 이 스타링크 위성이 너무 많이 이제 그 지구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별을 관측할 때 그 태양광이 위성에 반사된 빛이 같이 찍혀가지고 별이나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이제 객체가 잘 안 보이게 되는 문제들도 이제 제기된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우주라는 공간은 사실 뭐 개수로 보면은 우리가 되게 6,000개 이러면은 많아 보이지만은 그 지구를 둘러싼 또 우주 그 공간은 또 굉장히 또 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뭐 영화에서나 우려할 법한 그래비티나 이런 영화들 보면은 막 이렇게 우주 탐사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위성이 막 충돌 뭐 그런 정도로 아직 막 빽빽하게 막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 비해서 빨라진 속도로
급속도로 이렇게 위성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다. 요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우주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우주 공간을 이제 어디부터 그러면 우주가 시작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보통은 80km에서 100km가 넘어가면 우주 공간의 시작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기권이 옅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 100km 넘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공 이 개념에 있어서 우주는 또 그 밖의 영역입니다. 마치 남극 대륙이나 뭐 북극 대륙처럼 지구가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가의 뭐 주권을 뭐 이렇게 논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미국 위성도 러시아 상공을 지나가고 러시아 위성도 미국 상공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진 않고 다만 이것을 평화적으로 사용하자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국제 협약은 있는데요. 뭐 현재는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주 시장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또 스페이스X나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또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주목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스타링크가 남의 나라 뭐 영공이 아니니까 위에다 막 올려도 허가를 받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반대로 남의 나라 상황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통신위성이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뭐 이렇게 군용처럼 카메라를 달거나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SAR 위성처럼 이렇게 지상을 관측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을 안보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마치 이제 미국 주도의 GPS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유사하게 지구 전역에 이제 미국의 위성들을 배치를 해서 통신을 통해서 내가 위치한 내 자동차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제 위도와 경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GPS가 쓰이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이제 스타링크도 통신 위성들을 지구 전역에 배치해서 지구 전역에 어떤 위성 인터넷, 우주 인터넷 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조금 접근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도 경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지금은 우주 산업에서 가장 또 이제 점유율을 잡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1등 기업은 뭐 어디인 거? 이것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업으로 치면 이게 매출 규모로 볼 수도 있을 거고, 나사와 같은 이제 국가기관으로 치면은 전체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숫자적인 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발사 횟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주 로켓을 얼마나 많이 쏴 올렸냐 하는 것을 최근에 3년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이 미국의 발사 횟수에서 스페이스X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가에서 쏘아 올린, 중국도 이제 민간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2014년도부터 중국 국무원에서 규제를 풀어서 민간에서도 스타트업들이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고, 그런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주 스타트업들이 있고, 스페이스X 모델을 따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 중국의 발사 횟수보다 스페이스X가 발사한 횟수가 더 많습니다, 1년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스페이스X를 당해낼 만한 기업은 없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면 뭐 미국도 많이 쏘아 올리고 중국도 많이 쏘아 올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주에는 그런 주인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 인공위성이 러시아 인공위성을 그냥 우주상에서 격추시켜도 무죄겠네요.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이제 국제법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첨예한 분쟁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전에도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우주 관련해서 이제 경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스타워즈라고도 부르고 막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렀는데, 그때부터 개념적으로 막 나왔던 부분, 그리고 일부는 실전 적용된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대 적국의 위성을 격추할 수 있는 공격용 위성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실전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활용되거나 사용된 적은 없기는 하고요. 마치 이제 핵무기처럼 서로 기술 개발은 하고 있지만 이걸 쓰게 되면은 마치 이제 전쟁을 선언하는 것처럼 안보적으로 위협이 되는 걸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대국에서 대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얽힌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죄가 없진 않겠지. 먼저 이제 공격을 한 거니까. 근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또 협상을 통해서 이걸 봉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 이어서 중국도 되게 많이 발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중국은 또 우주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국내나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중국의 우주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주 굴기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중국에서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나사 다음으로 우주항천국이 가진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무래도 이제 투명하게 공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작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추정하는 비용은 나사 다음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추산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ISS라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나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캐나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EU라든가 여러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ISS 이전에 소련 시절에 미르라는 이제 우주 정거장이 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미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ISS라는 것이 있었고 이제 미르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폐기된 상황이고요. 근데 ISS에 대항하는 것이 또 중국의 텐궁이라고 하는 중국 버전의 국제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우주 정거장을 갖고 있는 거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달 탐사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이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폴로 프로젝트부터 해서 우리가 뭐 많이 기억하고 있는 뭐 암스트롱의 발자국 찍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트럼프 2기에서도 뭐 그리고 바이든 정부나 그 앞서서 트럼프 1기 때부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다시 달로 보내겠다라는 목표로 그 이후에는 화성까지 탐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트럼프도 취임식을 했을 때 취임 연설에서 밝힌 것이 화성에 이제 미국인을 보내겠다. 미국 우주인을 보내겠다. 선언을 한 것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달 탐사에 있어서도 이제 ISS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30년 정도까지 운영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스텝은 또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프로젝트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와 달 사이에 그 사이에 달 궤도에 이제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고 달 탐사 기지의 어떤 전초 기지로서 쓰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이에 질세라 유사한 프로젝트를 이제 러시아라든가 2030년대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국도 이런 여러 가지 예시를 드렸지만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달 그거 간 게 아폴로 그때 13호가 가짜라는 말이 있는데 그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왜 그 깃발이 펄럭이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저 온갖 음모론도 맞아요. 많잖아요. 네. 너무 궁금했어요. 조작이다 막 이런 거 네. 있었어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인터넷과 이제 모바일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도 음모론적으로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고 60년대에 사실 컴퓨테이션의 용량이 진짜 몇 메가바이트 이 정도 수준인데 수학적으로 사람이 막 그걸 계산하고 기계들이 막 계산해가지고 그 로켓을 거기까지 보낸 거잖아요, 탐사선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들을 되게 많이 제시를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사도 이에 질세라 되게 열심히 이것에 대해서 디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는 간 게 맞고 실제로 또 달에서 토양 샘플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또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중국도 가져온 적이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유인 탐사를 안 한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의 이제 호기심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음모론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수익률보다는 성공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계실 거예요. 제 모든 노하우를 담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UFO는 진짜예요. UFO가 최근에 한 달 전인가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맞아요. 이게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맞아요. 진짜다, 드론이다, 아니면 아까 말씀 예산 따먹기를 지금 뭐 홍보하는 거다.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뭐 20세기부터 우리가 잘 아는 그 로스웰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에어리어 50는 도대체 뭐 하는 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그 에어리어 50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어떤 첨단 무기를 실험하는 곳이다라는 이제 그런 썰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의회에서 어떤 그 군이나 정보기관 쪽에 계셨던 분들 또 그리고 파일럿 이제 출신들이 나와서 증언을 막 하는 것들이 나왔어요. UFO 증언들.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어떤 TV 토크쇼나 이런 데 나오면은 단골 질문이 그겁니다. UFO 진짜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오바마도 이제 말을 되게 잘 재치있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대통령 그 당선되자마자 그거 자료부터 가져오라고 했다. 이러면서 재미있게 농담하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때는 얘기는 하진 않았고요. 하지만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비행 현상 그리고 현대의 기술로 이 항공 기술로 운항할 수 없는 궤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긴 한 것 같다라는 게 최근의 얘기고요. 근데 이게 그럼 다른 어떤 미래의 먼 외계 행성에 무슨 생명체가 있는 거냐 우리보다 기술이 더 고도화된 생명체나 문명이 있는 거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얘기고요. 또 칼 세이건이 한 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주가 이렇게 광활하고 넓은데 지구에 인간만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신의 입장에서 뭐 이런 이제 질문도 던지면서 우주 공간이 굉장히 넓고 이런 것들에 대한 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UFO를 보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얘기네요. 사실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왜냐면 과학의 영역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된 게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말했다 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또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알 수는 없는데 뭔가 좀 현재 우리의 어떤 기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도 가끔 목격되는 것 같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중우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먼 우주에 내가 또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 뭐 매트리스처럼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 우주가 뭐 스타링크처럼 이렇게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의도로서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뭐 미지의 세계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예를 들면은 사춘기 때나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존재론적인 의문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철학적인. 나는 누구지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빅뱅 시어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시작됐다, 우주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나와 주변의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는 게 과학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주 탐사도 사실은 기초과학의 영역입니다. 기초과학은 응용과학과는 다르게 당장의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기술을 통해서 당장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간과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토양이 갖춰져야 그 위에서 공학과 엔지니어링적인 응용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또 어떤 경제적인 효용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우주 탐사, 나사의 우주 발사 기술, 민간에 이식이 돼서 민수로도 많이 또 이제 경제적 효과들을 창출하는 사례들이 또 있거든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을 파는데 이 기술이 어디 특허를 받은 건데 이게 이제 나사의 우주선 안에 쓰이는 공기청정에 대한 기술과 뭐 유사한 거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하거든요. 얘를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원래 군에 대한 군사적인 기술에서 보통은 시작을 해서 이것이 이제 안보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거 외에도 이후에 경제적으로 이제 상용화돼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정말 이 우주와 과학을 사랑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vs
막 이렇게 뭔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려는 정부나 기업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과학과 정치, 논리 사이에서 늘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공생하기도 하고 또 갈등하기도 하고 이런 요소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의 여러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막대한 비용의 이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회를 설득을 해서 예산을 따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자 집단들 그리고 또 연구자분들이 또 정치인들을 상대로 그런 것들을 설득을 하는 작업과 프레젠테이션, 피칭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의 입장에서도 과학 탐사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학계와 과학계의 R&D에 대한 니즈를 또 받쳐줘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유권자고 또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아폴로 탐사를 했을 때 TV였던 시절이잖아요. 80년대 전이니까. 그거를 뭐 이제 지구에서 몇억 명이 막 시청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국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엔 혹시 우주라는 영토를 가지고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안보적으로 또 국제 정치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런 달 기지들이 서로 있을 때 서로 전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국지전이나 이제 교전처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이제 우주 공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성들 간의 어떤 공격이라든가 격추 그리고 또 지상에서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우주 위성을 격추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도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핵무기와 같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치킨 게임처럼 이제 쏘면은 상대도 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무엇보다 우주 공간은 평화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인류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이용됐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딥테크 전쟁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었잖아요. 자율주행도 있고 드론도 있고 우주도 있었는데 그럼 그 중에서 우주는 여러 가지 딥테크 중에서 어느 정도 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 딥테크 전쟁 1편에서 다룬 내용은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중에서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 드론 이런 이제 내용을 담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주는 시장의 형성이라든가 경제적인 부의 창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상장사들을 통한 금융적인 투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뒤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술과 상용화될 시기가 됐을 때 그 파이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기관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기술의 시장에 대한 예측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매년 빅 아이디어라는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미래 기술을 진단하고 이제 할 때 꼭 들어가는 게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뭐 AI, 우주, 그다음에 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또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중요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모빌리티 산업의 한정에서 말씀드려 보면은 자동차는 이미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거든요. 10억 대 이상의 누적 차량이 있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그리고 신차가 매년 나오는 게 1억 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당연히 먼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드론이 다음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UAM 같은 이제 드론이라든가 무인 드론의 이제 시장이 열릴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우주 시장도 중요하게 우리가 또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들어보니까는 저희가 너무 우주만 여쭤봤네요. 그러니까 여쭤볼 게 너무 많았는데 조회수 잘 나오면 한 번 더 다음번에 전기차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